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인류 종족사 3화 중동의 고대 종족 가짜 유대인 남방 셈족 동방 아리안. 중동 그러면 지금 화면의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이집트, 터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까지도 중동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중동 외에도 근동과 극동이 있는데요. 근동은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등을 이야기를 하고, 극동은 아시아입니다. 북쪽의 러시아부터 몽고,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남쪽으로 파피아 뉴기니까지 극동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가까운 곳이 근동, 그 다음이 중동, 먼 곳이 극동. 그러면 동이 없죠. 이걸로 볼 때는 동이 인도가 아닌가, 인도를 동 정도로 보고 그거보다 멀면 극동, 그거보다 가까우면 근동,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이동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지금 하플로그룹 옆에 숫자는 하플로그룹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7.3은 7만 3천 년 전이에요. 하플로그룹 2는 아프리카에서 7만 3천 년 전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응한 지역, 확산된 지역 위주로 이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최초 발응은 어쩌면 다 아프리카일 수도 있어요. 그 하플로그룹이 확산되거나 확산을 시작한 지점을 제가 의미 있는 지점들의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옛날과 다른 점은 E에서 IJ가 나오고 IJ에서 HL이 나오고 HL에서 NO, NO에서 C, C에서 R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하플로그룹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파피아 뉴기니까지 D와 E가 1만 년 만에 쫙 퍼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2만 년 정도가 지나서 중동 지역에서는 I와 J로, 인도 부근에서는 H와 L로,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NO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점차적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이동 자체는 아프리카에서 파피아 뉴기니까지 1만 년 만에 이동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 사는 사람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식생, 기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 하플로그룹이 변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플로그룹끼리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고요. 영향을 줘도 거기 가서 다시 그 지역의 하플로그룹화되는 그런 형태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중동의 IJ는 북상을 했죠.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도 쪽의 HL은 북상을 거의 못했습니다. 지리적 영향이 있죠. 히말라야 산맥이 위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북상하지 못했고요. N과 O는 북상을 해서 C타입은 아무르강을 따라서 바이칼까지 가서 그 뒤로는 R로 변형을 했습니다. 바이칼 넘어가서는 물고기를 먹지 않고 목축을 했기 때문에 R로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유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이루어진 인종으로 다양합니다. 7만 3천 년간 수많은 인종이 북진을 했지만 그것의 대표를 셈족이라고 부를만 하고요. 말타 브렛에서 알이 발현된 이후 2만 4천 년간 서진을 했지만 중앙아시안의 대표적인 이동으로는 아리안의 이동이 있습니다. 2만 4천 년 전부터 아론의 유전자가 꾸준히 서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1만 4천 년 전부터 아론 B가 2차적으로 서진을 하는데, 먼저 가 있었던 아론 A에서 아론 A1이 생기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안의 이동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꾸준한 이동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이동이고, 또한 문물의 변화를 줘서 역사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론 B에 밀린 아론 A1의 남쪽으로의 이동을 아리안의 이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배웠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리안의 이동도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유전자가 이제 남방에서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던 유전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고요. 동쪽에서 아리안 전에도 아론 A가 왔고 아론 B가 오면서 아리안들이 또 수천 년간 이동을 했고 그리고 또한 5천 년 지나서 투르크가 이동을 합니다. 투르크는 아리안의 고향의 후손들, 그래서 아리안 선조 땅에서 남은 자들의 후손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아리안의 나라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와 이란 그리고 인도 등이 대표적인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르메니아는 아리안들만 딱 살고, 뭐 조지아는 조지아는 남방 유전자들만 딱 살고, 아제르바이잔은 뭐 그 후에 온 투르크 유전자만 딱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너무 헷갈려서 그런데요. 그래서 한 가지 암기하는 방법을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튀르키예는 술잔을 좋아하고 이란은 매니아다. 이란은 뭐 술 매니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버리시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은 투르크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술잔을 좋아한다. 잔! 아제르바이잔이 튀르키예구나. 이렇게 연상이 되실 수 있고요. 이란은 매니아다. 이란하고 아르메니아하고 같은 아리안이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평생 꿀 상식 하나 얻게 되신 겁니다. 튀르키예 형제국이 누구냐? 이 동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에게는 답이 나왔죠. 그리고 현실도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걔네 둘이 응원하는 그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검색창에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만 검색해 보셔도 답 나옵니다. 얘네끼리는 말도 통한다고 해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안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리안을 일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들이대면은 네가 지금 얘기한 건 아리안이 아니네, 이상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어떤 사람이 또 아리안을 두 번째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막 자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안 맞는데, 이런 건 또 모순인데, 이게 어쩌면은 24,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외나 다른 점들, 뭐 무덤 양식이든 뭐 언어든 문물이든 뭐 충분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드리는 건데요. 저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일단 기본적인 아리안, 얌나야에서 R1B에 밀려서 내려온 R1A, 1A, 1A 위주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리안이라고 보고, 광의의 넓은 의미의 아리안은 24,000년 전부터 서진한 알 계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아리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R1A, 1A1은 이게 좀 기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RNA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한 RNA 플러스들이 세력을 이루고 살다가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는 아리안의 나라로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라는 겁니다. 일부에 다른 이제 세력들이 있었겠지만 이걸 여러분 계속 뭐 따지고 들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미탄니인데, 미탄니는 아리안이 소수예요. 하지만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이 아리안인 나라가 미탄니가 되겠고, 이 미탄니가 넓은 의미에서 어쨌거나 셈계의 나라였던 아시리아를 정복합니다. 300여 년간 아시리아가 미탄니 밑에 있으면서 아리안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후대에 나오는 신아시리아는 아리안계 나라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최종적으로 더 동쪽에 있던 아리안인 메디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암나야에서 아론 B 때문에 남하한 아론 A 플러스 아리안들은 5,000년 전부터 아나톨리아 지역에 살다가 히타이트라는 나라를 세웠고, 2,500년 전에 옆에 미타니가 생기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까지 지배를 해서 아리안화 했고요. 그 당시에 인도로 내려간 사람들은 인도에서 아리안 국가를 만듭니다. 여기서 잠깐
기원전 1274년에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유명한 카데시 지역에서 전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방의 셈족 나라와 동방의 아리안족 나라가 치른 역사적인 전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전에 고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것은 히타이트였다는 걸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1595년에 아리안계인 히타이트가 셈계인 고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었고 아리안 국가의 승리였죠. 하지만 히타이트가 그 내분이 일어나서 복귀를 했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히타이트 미탄이 아시리아를 거치면서 더 우세한 아리안의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디아입니다. 일반인 분들께서는 메디아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라고요. 이 뒤에 이제 페르시아가 나와서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란의 첫 번째 국가를 이 메디아로 보기도 합니다. 동쪽에서 한 반 정도 아리안 국가인 아시리아를 점령을 하면서 그 후 이란 지역은 확실하게 아리안의 우세로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나왔죠.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만든 왕 키루스. 메디아의 동맹국이었던 페르시아는 메디아를 집어삼키고 리디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신바벨론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540년경인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해 놓고 보니까 어디서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포로로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은 야훼를 섬기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쪽의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고레스가 보면서 아무래도 제국을 다스릴 때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전 아시리아 등등은 이 내란의 역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현명하게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잘 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고레스 칙령,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갔던 민족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기원전 537년경에 한 5만여 명 정도가 스룹바벨이라는 제사장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쪽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레스는 신의 사자 이런 엄청난 칭송을 받고 성경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헤브라이, 이스라엘, 유대인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초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6대조 에벨에서 히브리가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와 다른 한 지파가 남쪽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것을 남유다, 그들을 유대인, 그리고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이 이집트 상형 문자로 나오는데요. 히타이트와 카데시 전투를 1274년에 치렀던 람세스 2세의 다음 왕 메르넵타 라는 왕이 있고요. 재위 기간이 1213년에서 1203년. 메르넵타의 석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이스라엘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 위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고대 히타이트, 미탄니, 아시리아, 바빌론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전 토라를 분석하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기원전 1047년부터 제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왕, 이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을 하는데 그게 925년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전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토라를 볼 때는 사사라고 합니다. 삼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손, 기돈 이런 사사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도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라고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수백 년을 유지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신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위키백과 등에서는 유대인은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존속했던 국가인 유다 왕국의 후손으로 간주되며 근현 민족으로는 이스라엘 왕국 후손인 사마리안이 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한 뒤 그 도시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에 많이 살았나 봐요.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된 후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유대인이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아시리아는 오래전에는 토착인이었어요. 그런데 미타니가 속국을 삼으면서 아리안화 되어졌고 그 아리안화 된 애들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북방 이스라엘에도 아리안의 영향이 갔다. 그랬기 때문에 남방 유대 셈계 사람들이 볼 때는 북방의 이스라엘 민족이 뭐 헤프 아리안과 섞여 버리니까 자기들과 다르다라고 취급을 하게 된 거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고 여기가 그 아카드 수메르 쪽이거든요. 근데 사실 유전자는 다를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아리안보다는 비슷했기 때문에 이들은 헤프 아리안과 섞인 북방 이스라엘과 자기들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방 유대는 순수 혈통을 유지했을까요? 바벨론 포로 150년입니다. 포로 생활 동안 혼혈이 전무했을까요? 그 후 아리안계 국가인 페르시아가 들어섰죠. 물론 고레스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좋은 정책을 베풀었지만 사랑의 국경도 없다. 뭐 이 말이 지금 우리한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 5만 명이 딱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조차 그들의 경전인 성경에서조차 굉장히 많은 혼혈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혼혈을 따지기 전에 그 전부터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모리족 속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의 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아모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는 모압 사람입니다. 다윗의 부인은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왕 이전의 사사시대의 삼손의 여인도 드릴라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있었지만 본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이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동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들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기록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서 고위직도 차지를 했고 상식적으로도 100%싹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일제시대 끝나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100% 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에스라서 10장, 말라기 2장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직자죠. 제사장 중에서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누구다. 이방신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신의 딸,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경을 보면은 진짜 이 사랑은 신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율법으로 그 많은 일들이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언가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순수 혈통이 아니어왔다. 기원전 10세기부터 유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원전 10세기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부인이 다 이방인이었다. 결국 유대인의 개념은 유다 왕국의 후손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아리안과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아리안도 중앙아시안에서 와가지고 그 아리안의 피가 어느 정도 일부 섞이면 그게 아리안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는 거죠.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전자의 비중이 좀 적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넌센스고 웃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통치 이후 페르시아 통치가 이어지는데요. 거의 이제 자치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조차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총독이었어요. 법적으로는 페르시아 중앙 정부에서 유대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자치권이 보장이 됐다라고, 역사를 보다 보면 이 지적 분류가 뭐 속국이니 아니니 뭐 우리나라가 뭐 조공국이니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다 다른 겁니다. 특성이. 이거를 독립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페르시아의 지방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막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페르시아의 총독 유대인 느헤미야가 자체적으로 다스렸다. 그냥 뭐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 뭐 계속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후에 유명한 일들이 벌어지죠. 영화 300 등에서도 안내가 되고 있는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입니다. 기원전 499년에서 기원전 449년까지 이어집니다. 어쨌거나 그리스가 승리를 하고, 이 그리스가 유대인에게 미친 영향은 북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쪽으로 유대인을 이주를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이집트에도 살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단명하죠. 그 후에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특히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쪽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역사인데 그런 건 또 전문적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오늘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 관건입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크게 4개로 나눠진 제국 중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처음에 차지합니다. 현재 터키, 이라크, 이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셀레우코스 왕조와 격전을 많이 벌이는데요. 대표적으로 6차례의 전쟁을 치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74년 1차전에서는 셀레우쿠스가 기습을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되찾습니다. 기원전 260년경 2차에서는 북쪽에 안티고노스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침공하는데 안티고노스에서 역시 반란이 일어나면서 철수라는 전쟁이 있었고요. 기원전 246년에 3차 전쟁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기세 좋게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 안디옥 지역까지 점령을 합니다. 4차부터 셀레우코스 제국의 반격인데요. 기원전 219년에 벌어졌던 라피아 전투에서 셀레우쿠스가 페니키아 지역, 거의 뭐 이스라엘 지역이죠. 여기를 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2년,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때가 이제 항우 유방 뭐 그런 시절이네요. 항우 유방이 싸우고 여기는 셀레우쿠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싸우는 뭐 이런 형국입니다. 기원전 195년에 이 셀레우코스가 코엘레시리아라는 이 지역을 완전히 획득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셀레우코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기원전 170년경에는 기세 좋게 거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정복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로마가 컸죠.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와서 니네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점령을 한다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뭐 이렇게 원 그리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셀레우쿠스가 거의 프톨레마이오스를 빈사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원전 195년 이전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기, 그 후에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셀레우코스 왕조는 기존의 페르시아, 알렉산더, 프톨레마이오스처럼 자치권을 준 게 아니라 그 전에 바벨론처럼 폭정을 한다는 거죠. 야, 너네 그 신전에 내가 섬기는 제우스 신 세워, 내 동상 만들어, 그리고 제사 지내, 이런 식으로 종교적 핍박을 가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기독교계에서는 유명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라고 해서 거의 뭐 사탄 취급 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 역사적으로. 당연히 종교적 신념이 강한 유대인들이
복종할 리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마카베오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장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고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대사제, 지도자, 총사령관의 직위까지 올랐고 사실상 셀레우쿠스의 간섭을 벗어나는데 성공을 하고 그 후에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하스몬 왕조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죠. 자기네가 종교적 간섭을 받는 걸 싫어하지만 우리가 왕국을 세운 이상 우리 주변의 왕국들도 다 유대교로 개종해라. 죽을래 유대교로 개종할래. 그래서 이때 주변 족속인 에돔, 모압, 암몬 등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역사에서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상당수를 개종을 시켰다. 그런데 이 에돔, 모압, 암몬이 누구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 뭐 친척들이에요. 유다를 기준으로 볼 때 에돔은 큰아버지야. 모압과 암몬은 작은 할아버지 손자예요. 성경이 맞다고 할 수 없지만 4,000년 전부터 이렇게 이웃으로 살아왔다면 어느 정도 그 연관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후 셀레우쿠스 왕조가 붕괴가 되고요. 하슈몬 왕국은 이 셀레우쿠스 지역과 같이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63년이고요. 로마의 속주였지만 로마는 그 왕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졌거든요. 8대 안티고노스 2세 때 그의 신복, 부하죠. 그의 부하인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헤로데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의 신복이 이성계인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하슈몬 왕조가 망하고 헤로데 왕국이 세워지는데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헤롯 나오는 바로 그 헤로데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데 왕국은 사실 하슈몬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 로마가 거기를 뭐 이제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의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왕을 세울게. 헤롯, 네가 거기에서 우리의 왕을 해. 셀레우쿠스의 독립운동을 해서 세운 하슈몬 왕과 달리 이 헤로데 왕국은 로마에서 임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슈몬 시대에 유대교화 시킨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민족과 종교가 중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시했죠. 하지만 어쨌거나 역사는 이 사람이 왕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 헤로데 사두 왕국이라고 하는데 4명의 지도자다, 4명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헤로데 아르켈라우스라는 사람이 대표적 왕인데 헤로데가 모압 출신이었죠. 근데 그 왕비가 또 사마리아 출신으로 역시 혼혈이 되고 뭐 더 인정을 못 받았겠죠. 로마에서 종교 탄압을 하는 황제가 등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 후 39년경 칼리굴라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자청하고 로마 전 지역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게 합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저 로마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기도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급습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군을 먼저 급습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움직이죠. 기원 66년 티투스 장군에게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을 멸망시킵니다. 유대인들과 주변과의 혼혈, 이제 뭐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유대 로마 전쟁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고 10만여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하는데 다 죽어서 얼마나 퍼졌을까 싶어요. 현재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독일 동유럽 쪽에 아슈케나짐, 스페인 쪽에 세파르딤, 중동의 미즈라힘, 이집트가 아니라 에디오피아네요. 에디오피아의 팔라샤, 이집트에도 유대인이 있겠죠. 아래 지도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스페인계의 세파르딤과 혼혈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퍼져가지고 혼혈이 된 사람들은 가짜 유대인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Y-DNA 플로타입은 J와 E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현대 다른 유대인들도 유대인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이라는 겁니다. 하플로 그룹 지금 보셨겠지만 J와 E는 발트 3국하고 그 밑에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 밑으로 다 있어요. 벨라루스 밑으로 그 뭐 폴란드부터 해서 다 유대인인 거야. J와 E가 있다고 유대인이면 이란인도 유대인 되는 거고, 아프리카, 수단, 뭐 마다가스카르 다 유대인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J와 E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J와 E를 가지고 있다고 다 유대인이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니다 싶어요. 제 생각이 어떻든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아니다라는 입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리안과 마찬가지로 이게 엄청난 그 광의의 개념을 갖는다는 거죠. 유럽이나 중동으로 갔으면 당연히 아리안과 혼혈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은 셈족과 아리안의 혼혈일 수밖에 없다. 뭐 아프리카 유대인은 셈족이 뭐 90% 100% 되는 거고, 이란 쪽의 유대인은 뭐 아리안이 뭐 80% 되는 거고, 혈적으로 볼 때는 너무 방대할 수 없고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이칼 서쪽부터 서진한 사람들을 다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게 가능하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듯이, 유대인도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진 인종이다. 셈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집트에서 주로 동쪽으로 퍼진 인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기원 후 7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로마, 그 중에서도 동로마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동쪽에서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대신해 파르티아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그래도 요 이스라엘 지역까지는 점령을 못합니다. 224년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는 동로마와 엄청나게 싸웁니다. 수백 년간의 전쟁 끝에 기원 후 614년에 요 레반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틈바구니 속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난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이 기원 후 632년에 사망을 하면서 라시둔 칼리파국이 세워지는데요. 이 시기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동로마의 멸망을 하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 라시둔 칼리파국이 차지를 해버리죠. 현재의 이란 지역까지를 이슬람화 해버리는 겁니다. 로마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버린 덕분에 이슬람이 확장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후로 라시둔 칼리파국 다음으로 우마이야 칼리파국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뭔가 이슬람 세계에서 마호멧의 후계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마호멧의 후계자가 아니어도 그냥 그 이슬람의 그 신의 선택을 받은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우마이야 칼리프기 스페인 지역까지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미타니가 아시리아를 먹었다가 다시 역공을 당했듯이 셈계 이슬람이 아리안 쪽을 점령을 했는데 아리안이 다시 재점령을 해버리는 나라가 바로 아바스 칼리파국입니다. 고선지와 싸운 바로 그 아바스국 맞습니다. 하지만 아리안계인 사람들은 굳이 종교를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의 원래 종교는 배화교였지만 완전히 이슬람화 됐기 때문에 이 종교 자체를 다 뒤집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러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의 정세와 그 종교가 맞았기 때문에 이슬람 신도들이 형성이 됐는데 종교를 확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로마가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서 확장이 됐던 이슬람 세력도 결국 사산조 페르시아의 후예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는 유지가 되니까요.
윈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슬람교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건 이 아바스의 영향이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때문에 전 세계로 퍼졌다면 이슬람이 아바스 때문에 전 세계에 퍼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마이야 왕국의 동쪽에서 아바스 제국이 생겼다면 북아프리카 지역도 우마이야거든요. 여기는 150년 지나서 파티마 칼리파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요. 아바스도 1258년 몽골에게 최종 멸망당하기 전까지 중간에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는데 북동쪽에서 내려온 투르크, 아리안이 히타이트로 모습을 드러냈다면 투르크도 이 셀주크 제국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투르크도 이슬람화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바스 안에 있다가 혁명을 일으킨 느낌인데 근데 이들도 이미 이슬람을 받아들였어. 아바스의 칼리파가 이슬람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수 없고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주크는 술탄직을 갖고 칼리파는 아바스에게 유지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아리아도 뭐 대충 아실 분은 아시고 사시고 저처럼 이제 조금 파고 들어갈 분은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수준은 칼리파는 교황으로 생각하고 술탄은 황제로 생각하면 얼추 맞다. 그래서 아바스의 칼리파가 셀주크의 왕을 술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그다드에서 공존을 하는 거죠. 1055년에 바그다드를 점령을 했지만 아바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공존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뭐 아바스야 셀주크야 이렇게 막 따질 수가 있는데 공존했다고요. 그냥 여기는 아바스이기 때문에 셀주크가 아니야, 여기는 셀주크이기 때문에 아바스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적 국가의 개념으로 정치 형태를 규정하는 게 역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셀주크 시절에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 온 걸 막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리는 유럽에서 중동을 쳐들어가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기습적으로 성공을 해서 1099년에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게 과연 그 유대계라고 볼 수 있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와서 세운 건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 혼종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뭐 정신적으로 유대계다라고 봐줄 수도 있겠죠. 로마에게 망한 지 약 1000년 넘어서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졌다가 100년도 못 가서 다시 뺏깁니다. 여기를 빼앗은 사람은 아이유브 술탄국의 살라딘이었습니다. 우마이야 칼리파국의 북아프리카를 차지했던 파티마 칼리파국에서 이어진 아이유브 술탄국에서 1187년 살라딘이 예루살렘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아이유브 술탄국의 마지막 술탄 살리흐가 죽자 그의 아내인 샤자르 알두흐가 맘루크인 아이박과 재혼을 해서 맘루크 술탄국이 이어집니다. 아크레로 피해 있던 예루살렘 세력들을 1291년 멸망을 시켜서 명목상의 유대계 왕국은 이때 완전히 또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1258년 아바스 칼리파국을 멸망시켰던 몽골이 이 맘루크 술탄국까지 오는데 아인잘루트에서 이 맘루크 술탄국이 이겨버립니다.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그 유명한 아인잘루트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승리 이후 1261년 아바스 칼리파국의 그러니까 그 뭐 교황 지도층 세력, 칼리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맘루크 술탄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옛날에 그 아바스 제국의 맘루크 술탄국과 아바스에서 온 칼리파가 공존을 합니다. 맘루크 술탄국의 칼리파와 술탄이 같이 또 지낸다는 거죠. 몽골이 지나간 자리 오스만 투르크가 강성해집니다. 1453년 오스만은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요. 1517년 맘루크 술탄국도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술탄이자 칼리파야. 최고자국의 호칭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셀림 1세는 나는 술탄이자 칼리파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데 뭐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15세기, 16세기에 부흥했던 오스만도 결국 멸망을 하는데요. 그게 거의 근대의 일입니다. 1942년 대영제국, 정확히는 1차 대전 승전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영국이 잘못한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반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과 같은 정보도 다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경과 나라를 나눌 권한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국경과 나라를 나눴어. 그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스라엘만 독립을 시켜줍니까?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에돔 사람이다. 헤로데 대왕의 후손이다. 우리나라도 여기 지배했었다. 우리나라 지분을 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역사를 쭉 봐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1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얽히고 설키고 이런 일들이 제가 모르는 일조차 해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만족시키게 나라를 구분할 수 있다고요? 진짜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만 영국에게 욕을 하시라는 겁니다. 영국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는 뭐 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에도 국가가 말이야, 그 대제국이 말이야, 어떻게 작은 나라를 상대로 뭐 이렇게 그 2, 3중 계약을 하냐?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영국이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다중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영국이 다중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세계 1차 대전에서 이겼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영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오스만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영국이 오스만을 이긴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세력에게 계속 그 공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지도를 보세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편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가 10월 혁명으로 항복 포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면서 이 상황에 영국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라고요. 진짜 무슨 끝나풀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2, 3중 계약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라도 가능하다면 공작을 했을 거예요. 영국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계를 주무르고 이거는 진짜 무식한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세계를 영국이 다스리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역사를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1,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상황, 그 대항해 시대 때 모았던 금을 다 미국에게 줬습니다. 금이 중요합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탈탈 털어서라도 줘야지. 독일이 엄청나게 강했어. 2차 대전 때는 더하죠. 지도를 보세요. 영국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독일이 편도 기름만 넣어가지고 폭탄 든 비행기를 런던으로 띄워보내. 런던까지 오다가 런던 상공에 터져. 서울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죽을 맛이겠습니까? 영국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우롱하기 위해서 여러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거의 패전 직전까지 몰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의 패전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에 공수표를 남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그 남탓만 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뭐 어쨌거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는 잘 했어야 될 게 아니냐. 영국 거지됐다니까요. 미국에 돈 다 뺏겨가지고 영국이 거지된 상황에서 자기네도 뭔가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독일 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눈치도 봐야 되고 동맹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세계 각 나라의 또 그 정세도 봐야 되고 모든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영국도 거의 뭐 자기의 뜻대로 팍팍팍 다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약이 없었던 터키는 살아남았어요. 터키는 국가로 만들어주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영국의 생각과 달리 나라가 형성이 됐고 중동계 나라들은 원래 조약이 있었는데 살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계약을 해서 산 게 아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산 거다라고 이 역사를 봐야지 영국이 해줬고 안 해줬고 약속을 어겼고 이건 너무나 남 탓하는 역사예요. 세계 역사에서 누가 남의 나라를 그렇게 내 나라처럼 챙겨줍니까? 너무 어린 수준의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왜 영국에 대해서는 이거를 헷갈리냐는 겁니다. 국제 조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게 하는 국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고려 거란 전쟁에서 고려 왕이 거란한테 입조한다고 했죠. 입조 안 했잖아요. 고려 왕 그 나쁜 사람이라고 욕할 거예요? 그런 잣대를 기준으로 대면 단순한 한 가지 잣대로 전 세계를 바라보면 모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그 현상대로 이해를 하고 그건 저 현상대로 이해를 해야지 모든 현상이나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괜히 영국한테만 그런 잣대를 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